여러분 안녕하세요, 딴입니다. 저는 지금 물건을 사러 시내를 나가고 있거든요. 시내를 나가면서요, 여러분들하고 잠깐 태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올렸었죠. 일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일본의 차량들이 왜 태국에 많은지, 태국에는 왜 상당한 일본 차들이 국민차처럼 이렇게 많아졌는지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때는 1965년도였죠. 한국의 건설회사 현대건설이요, 아주 커다란 원대한 야심을 갖고 포부를 갖고요, 세계를 향해 도전을 하는데, 그 도전 중에 태국에서요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를 합니다. 지금의 파타야 가는 그 방콕 파타야 고속도로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고속도로를 한국의 업체가요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잘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3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 공사다라고 했는데, 보기 좋게 현대건설이요 3년 안에 그 약속을 다 지키고 납기를 지켜서요 정확하게 공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그 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대략 한 300만 달러, 300만 불을 손해를 보면서 공사를 완공을 시켰거든요. 공사를 실패는 아니죠. 다 졌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손해를 본 이유는 태국의 지형이라든가 토질, 이런 것들을 잘 관측을 잘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공사가 끝나고 태국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현대건설이요 이 태국의 토양을 분석을 제대로 잘 못했던 겁니다. 석회수가 많고 지질이 약하고 지반이 약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균열이 생기고 도로가 갈라지고 패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거든요. 자, 한국이 굉장히 난처해졌죠. 현대가 굉장히 난처해졌는데, 이때 나타난 기업이 바로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의 국가가 나서가지고요, 일본의 기업이 나서가지고요, 태국에 이 도로를 보수를 해주겠다, 그것도 무료로 해주겠다, 또한 철저한 지질 분석들을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요, 정말로 완벽하게 태국의 고장난 고속도로, 현대가 고장을 어떻게 보면은 잘 못 만들었던 거죠. 이거를 일본 기업이 완벽하게 고쳐냅니다. 자, 이렇게 고쳐내고 또 한 가지 옵션을 또 주죠. 태국에다가요, 태국에 도로들을 설치를 해주겠다, 무상으로요. 태국에 도로들을 설치해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자, 태국 정부로서는 당시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죠. 그래서 그걸 수락을 하고요, 그 뒤로 일본 기업들이 태국의 도로를 건설을 하고 많은 사회 간접 자본, 이런 시설들을요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저쪽 시내 나가 보시면요, 아누사와리 옆에 가면은 커다란 경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실내 경기장도 있고, 한국에서 온 그 아시안 게임 같은 거, 또 방콕에서 열렸던 어떤 농구 대회, 이런 것들을 여는 큰 체육관이 있는데, 그 체육관 이름이 타이 니뿐입니다. 즉 일본이 그 체육관도 무상으로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이 많이 태국에 진출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전철역 같은 거, MRT 같은 이제 지하철 1호선이죠. 이런 역사를 가보면은 역 앞에 일본 국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자원들이 일본 자본으로 이렇게 태국에 많은 지원을 해줬다, 그래서 태국이 발전을 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일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걸 태국에다가 혜택을 주고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가? 바로 그 당시에는 일본이 조금 잘 살았죠. 부강했고요, 국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요, 지원을 크게 해주면서 태국 정부로부터 제안을 하죠. 우리가 이런 건설, 이런 지원, 간접 자본들을 지원해 주는데, 대신에 태국 정부로부터 어떤 조건을 따냅니다. 그 가장 컸던 조건이 바로 자동차 회사, 도요다와 같은 일본 자동차 공장들이 태국에서 건설을 하겠다,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았고요. 지원을 받으면서 어떤 조건을 또 달아내면요, 수입 관세, 그 당시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수입 관세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 관세의 20%를 면세해달라, 깎아달라, 이런 조건을 달아가지고 결국 태국 정부가 그걸 수용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일본 기업들이 태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진출을 하면서 수입 관세의 장벽을 이 사람들은 할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태국 정부는 반대로 일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사람들은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자본으로 태국의 건설, 또 태국의 국가 경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킨 거죠. 이러다 보니 그 뒤로도 많은 일본 자본들이 들어왔고요. 일본하고 우호적인 관계들이 많아졌고요. 또 일본도 그를 통해서 이익을 올리고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었죠. 또 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하기 좋은 어떤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태국의 경제, 고용 효과죠. 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자동차 기업에 들어와 가지고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고용 창조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 얼마 전에 태국에 큰 홍수가 있었죠. 그때 방콕 쪽에 대단하게 큰 홍수가 있었거든요. 이때 도요타 공장이 물에 굉장히 많이 잠겼습니다. 잠기면서 굉장히 수출에 여파가 생겼고요. 이 때문에 태국의 도요타가 굉장히 휘청을 하고 아주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요, 일본은 태국을 자동차 산업의 전초 기지로 보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막중하게 태국의 많은 공장들이 일본 자동차를 만들어내고요. 또 태국의 문화가 또 좀 그렇습니다. 기업 문화가요, 한국처럼 차관이라든가 이런 걸 들여오고 돈을 빌려서 태국의 회사들, 태국의 기업들이 본인들이 주주가 돼가지고 회사를 건립하고 자국의 차량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본의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요, 직접 외국의 회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 이런 방식의 어떤 경제, 정치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한국의 자동차도 그 이후에 못 들어왔던 건 아닙니다. 그 뒤로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 넘었죠. 한국의 현대라든가 기아, 대우 이런 차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 팔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IMF 시절이 있었고요. 태국도 IMF가 있었고 한국도 있었죠. 자, 태국의 IMF가 생기면서 그때 이제 한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진출을 많이 했었어요. 이때 이제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뭐 은행이라든가요, 이런 어떤 돈적인 뭐 자금적인 이런 부분들이 태국에 많이 맞물려 있었어요. 그래서 태국 정부가 한국 기업 보고 좀 철수를 하지 말아달라. 한국 기업은 태국이 IMF를 맞고 위기가 오니까요, 철수를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태국 기업은 좀 가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기업이 철수를 했죠. 자, 철수를 하면서 태국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가 남겨졌냐면요,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와서 일을 하더니 자신들이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철수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조금 믿지를 못하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태국에 한국 자동차들이 들어왔다가 이런 여파,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사유가 생기니까 전부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한국 차를 사면 나중에 AS 받기가 너무 힘들다, 사실이었거든요. 그때 철수를 하면서 AS라든가 부품 조달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어려워졌겠죠. 이래서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한국 차를 사면은 사후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태국에서 팔리는 한국 자동차들, 특히 이제 스타렉스라든가 기아 카니발이라든가 이런 벤 차량들이 많거든요. 이런 차량들을 한국 법인이 들어와서 사실은 파는 게 아니고 일본 업체가요, 이 차들을 수입을 해가지고 판매 대행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안타깝지만요, 태국에서는 자동차가, 한국 차가 좀 힘들어진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또 태국에서 일본이란 나라가 정책적으로 또 많은 자본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좀 국력이 좀 강하고 돈이 많았을 때 자본금을 태국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태국 공장을 짓고 또 태국 정부로부터 세금 혜택들을 많이 받는 바람에 태국 업체들이 많이 진출이 됐고요. 태국에서는 고용 효과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에 태국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연결고리가 깊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태국에 자동차가 많아진 이유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관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 기업들이 좀 들어와 가지고 이걸 뚫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런 도요타라든가 뭐 혼다, 닛산 이런 것들을 상대하기는 사실상 벅차고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앞으로도 또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발전된 기술들, 수소 차량이라든가요, 뭐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차량이라든가 이런 획기적인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한국 기술이 우수해지고요, 월등해지면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 차를 선택을 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태국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자신들한테 이익이 될 때는 예전에 있던 관계들을 조금 멀리 하더라도요, 이익을 많이 쫓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어요.
태국이 반드시 일본하고 친하다고 친일 무슨 뭐 완전히 일본을 대변하는 이런 국가도 사실은 아닙니다. 일본 자본이 많이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그 와중에서 그 틈에서요 한국 기업들이 노려볼 수 있는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한국 기업들이 이런 틈새 기술의 발전을 이용해서요 태국으로도 많이 진출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태국에 살면서요 제가 느끼는 자동차 문화, 태국의 많은 일본 차들, 정말 태국 차가 일본 차들로 가득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또 한국 기업이 어떻게 했으면은 이런 일본 차들을 이기고요 많이 또 한국 차가 보급될 수 있는지 이런 희망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일본과 관련된 문화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